여의도 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지난번에 몽골 1편 올려드렸죠. 제가 몽골 여행 갔다 온 바로 2편입니다. 박정호 교수 여의도 맨션 몽골을 가다 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여러분들한테 몽골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100명 중에 100명이 몽골 하면 가장 떠오르는 키워드 하나를 꼽으라면 대부분은 아마 징기스칸을 꼽으십니다. 그만큼 징기스칸이라는 인물을 빼고 몽골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몽골인 스스로도 자부심이 굉장합니다. 제가 몽골인들도 술을 즐겨 마시기 때문에 몽골의 여러 비즈니스맨들과 술을 즐겨 마실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분들이 항상 우리보다 지금은 좀 국민소득이 낮은 건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당당하게 우리를 대하고 때로는 이 사람들 좀 거만한 거 아니야? 싶을 때도 있어요. 이 몽골 분들이 이렇게 나름대로의 자긍심이 높은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뭐다? 니들 우리 할아버지가 니들 정복했던 나라야, 이게 꼭 있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 할아버지가 바로 누구다? 바로 징기스칸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갈 때 지난 1000년을 기념하기 위한 여러 대규모 작업들이 여기저기서 있었습니다. 수많은 언론사들 그리고 수많은 학계들, 이런 곳에서 지난 1000년 동안 있었던 가장 중요한 기념비적인 사건들, 기념비적인 인물들, 이런 것들을 선정하는 여러 작업들이 있었는데, 지난 1000년 동안 가장 역사상 중요한 변화를 일으킨 인물 한 명을 꼽아라라고 하면 적지 않은 어워드에서 징기스칸을 꼽았던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때까지 우리 인류가 확인됐던 영토의 거의 3분의 1 가까이, 또 어떤 기준으로는 절반 가까이를 정복한 게 바로 징기스칸이거든요. 징기스칸의 한 번, 또는 징기스칸의 후손들에게 한 번쯤 뭐랄까요, 패배를 맛봤던 그런 인접 국가들 또는 원거리 국가들, 이 국가들은 도대체 나름대로의 다 한가닥하는 국가들도 많았을 텐데 왜 징기스칸에게는 우리가 아무도 제대로 된 대응도 못 해보고 전 세계 영토 이거를 전부 다 헌납할 정도로 백전백패를 하게 된 것인가? 바로 그 근원적인 이유를 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몽골 여행을 가서 체험하게 될 두 가지. 하나는 지금 화면에서 보신 게르. 이 게르는 저희가 직접 방문도 했고 점심도 이 게르촌에 살고 계신 유목민이 아주 푸짐하게 저희에게 점심도 대접해 주셨고, 이 몽골의 게르, 이 게르가 세계 정복이 가능했던 비밀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몽골 현지에 가서 꼭 체험을 하셔야 되는, 그리고 제가 몽골을 자주 가게 됐던 가장 큰 이유, 바로 승마입니다. 말 타는 기술이에요. 이 두 가지가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과학기술이 투영된 분야라고 할 수 있고요. 달리 말하면 국방기술이 투영된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분야가 다른 모든 국가에 비해서 몽골, 즉 징기스칸의 유목민들이 가장 압도적으로 기술 발달이 가능했기 때문에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먼저 말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에서 징기스칸, 몽골인들에게 짓밟혔던 많은 유럽인들이 몽골인들을 묘사했던 그림들이 있어요. 아니면 문학작품에 설명했던 문구들이 있는데 반인 반수로 설명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 반인 반수의 괴물들이 와서 우리를 짓밟았다, 이런 식의 묘사나 이런 식으로 몽골인들을 그린 사파 등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몽골인들을 반인 반수로 칭할 만큼 그들은 말 타는 것에 대해서 능수능란했을까요? 아마 몽골 현지에 여행 가시면요, 가이드분들께서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몽골인들은요, 걷는 것보다 먼저 말 타는 걸 배우기 때문에 말을 잘 타서 그래요.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조금 추상적이고 문학적인 표현에 불과하죠. 몽골인들이 말 위에서 이렇게 남다른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요, 바로 말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이 발달됐기 때문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말의 등자입니다. 등자. 자, 등자가 뭐냐면요, 우리가 말을 탈 때 발을 끼고 그 다음 말을 올라탑니다. 그때 바로 말에 내 발을 끼워 놓는 발 받침 같은 걸, 양쪽에 있는 걸 등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몽골이 유럽을 침략하기 전에는 유럽에서 등좌라는 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않았었어요. 바로 유럽의 승마 기술이라는 건 이처럼 말 위에서 자유자재로 움직이거나 자유자재로 활동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몽골인들은 어쩌죠? 등좌가 있다 보니까 두 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중세 기사들, 유럽의 기사들 같은 경우는 한 손으로는 고삐를 잡고 한 손으로는 큰 칼을 쥐다 보니까 이게 말 위에서 내가 완벽하게 자유롭게 움직인다고 할 수가 없는데, 몽골의 승마를 하는 그 기술은 등좌에 발만 끼면 두 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몽골 승마하는 아주 전문 프로 승마러들 보면요, 활도 쏠 뿐만 아니라 완전히 말 옆에 숨어가지고요, 그러니까 말 몸체 뒤에 날 숨은 다음에 그러고서 활을 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정말 두 손 두 발이 다 자유로워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바로 그런 모습을 본 많은 유럽인들이, 아, 저들은 몸은 말이고 상체만 사람인 반인 반수의 괴물들이다, 이렇게 생각한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당시에는 지금의 전기자동차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의 장갑차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보편적인 그냥 운송수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다 말을 기반으로 전개됐다면 지금이야 다른 군수물자라든가 자동차 산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겠죠. 하지만 그 말이 가장 중요한 운송수단이자 국방력이었을 때 그 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술을 디벨롭 시켰던 바로 몽골인. 그래서 몽골인들이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가장 원천적인 기술 우위는 말에 대한 이해가 높았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말을 단순히 말 위에서 특정 시간 동안 자유자재로만 움직일 수 있었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을 타고 며칠 동안 오래 갈 수도 있었다는 그 기동력도 중요한 차이인데요. 저희는 이번에 오프로드로 이렇게 특정 지역까지 밤새서 이동을 한 다음에 해당 그 지역 근처에서는 말로 많은 부분을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런데 말로 이렇게 인근에 한 능선 한 능선을 넘어갈 때도 그게 상당히 피로하고 힘든데, 세상에 말을 타고 유럽까지 가고 말을 타고 인도까지 가고 말을 타고 이란 고원까지 갔다? 그 원거리를 어떻게 갔을까요? 다른 군대는 그렇게 원거리를 이동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보급품 때문이에요. 군사들이 배불리 먹고 그래서 힘을 낼 수 있으려면 그 수많은 군사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 많은 물자를 뒤에서 끌고 가야 되는데, 몽골의 특이한 점은 바로 그 군수 물자의 비중, 그 분수 물자에 대한 부담감이 현격히 적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시절도 마찬가지고요. 그 전에 십자군 전쟁도 마찬가지고, 상대방을 가장 결정타를 때려서 어렵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병참기지로부터, 즉 군수 물자의 경로만 끊어도 속수무책으로 그 군대가 전멸하는 전략 전술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몽골인들은 뒤에 군수물자를 많이 끌고 다닐 필요가 없었습니다. 바로 육포 때문입니다. 몽골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예전부터 가축을 잡아서 이거를 한겨울, 영하 40도, 50도까지 내려가는 한겨울에도 저 가축 잡은 그 고기를 어떻게 하면 계속 먹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 선택한 게 바로 육포예요. 즉, 고기를 다 도축한 다음에 그 고기를 말려서, 그래서 육포를 만들면 부피도 확 줄어들 뿐만 아니라 보관도 너무나도 간편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충분한 열량을 섭취할 수 있고 가장 휴대가 편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다는 걸 처음 생각한 민족 중에 하나가 바로 몽골 민족입니다. 육포의 종류가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말은 육포로 만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몽골 현지 유목민에게 들어봤더니 말 같은 경우는 원래 몸에 열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여름철에 이 말 고기를 육포를 만들면 부패하기가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포로 만드는 대표적인 고기는 염소랑 그 다음에 소, 이런 것들로 주로 육포를 만들어서 한 주머니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그런 다음에 겨울에 이걸 어떻게 먹냐면 물을 끓인 다음에요, 그 물 안에 육포를 집어넣으면 그 고기가 다시 부풀으죠. 거기다가 근처에서 구할 수 있는 야채라든가 다른 거 좀 넣고 조미료 넣을 수 있는 거 넣은 다음에 끓여 먹으면 아주 진한 소고기 국물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전쟁 중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전쟁 중에 몽골 그 군인들은요, 늘상 고깃국 먹으면서 전쟁을 수행하는, 어떻게 보면 장기간 전쟁을 수행해도 지치지 않는 그런 발열량을 유지할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을 육포에서 얻은 겁니다. 그런데 유럽의 나머지 그 군대들이라든가 인도라든가 또는 뭐 이란이라든가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육포에 대한 그런 이해들, 그런 휴대가 간편한 발열량 높은 그런 식단을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여타 국가들은 장기전에 휩싸이고 몽골 군인들이 그 성을 휩싸인 다음에 보급품을 받지 못하도록 차단만 하면 어떻게 보면 기진맥진해서 전쟁에서 쉽게 승기를 잡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실제 몽골 이 유목민들이요, 게르라는 이동식 집뿐만 아니라 말로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먹을 거를 쉽게 조달할 수 있는 것은 농사지었던 걸 계속 다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 수많은 쌀가마니를 다 이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비법은 바로 육포에 있었고, 이 육포가 전쟁을 수행할 때도 아주 손쉽게 군수물자를 조달하는 방편으로 활용됐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게르입니다. 자, 우리가 전쟁에서 야상에서 잔다. 아마 군대에서 밤에 야상에서 자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냥 밤에 텐트 쳐놓고 아무 데서 자면 그 자체로 몸에 한기가 들어서 전투력이 급감합니다. 이거는 뭐 조금이라도 혹한기 훈련 해보시거나 그런 분들 경험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자, 그런데 몽골의 게르라는 것이 쾌적합니다. 물론 전통 유목민 게르에 가서 주무실 경우에는 뭔가 좀 매캐한 냄새가 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몽골 전통 음식을 거기에서 계속 끓여 먹거나 거기서 생활했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양못단에 그 냄새가 좀 배어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객들을 위해서 조성한 게르촌에서 주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한겨울에 예를 들어서 몽골의 시베리아 혹한기를 체험하러 간다든가, 아니면 9월달이나 3월달에 몽골의 그 사막지대를 가면요, 밤이 되면 해가 떨어지면 약간 을씨년스럽습니다. 뭐 아주 춥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오슬오슬한데 이 상황은 되거든요. 그런데 게르 정 가운데 난로가 있는데요, 그 난로에 그냥 나무로 난로 떼면요, 한 1시인가 2시쯤 되면 더워서 슬슬 나 스스로 옷을 벗게 됩니다. 우리 명성 PD랑 저랑 새벽, 명성 PD 우리 몇 시에 깼지? 죽을 것 같아서 3시에 깼어요. 아니 거기 우리 저기 관광객으로 왔다고 괜히 우리 추워할까봐 거기 관리인 같은 분이 계속 1시간 단위로 땔감을 난로에 넣는데 우리를 훈제로 만들 생각인가 해서 둘이 나중에 욕을 했습니다. 이 자식들이 우리를 죽일 생각인가, 지금도 더워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진짜 한직막에서 잔 것 같이 너무나도 따뜻하게 잔 적이 있는데요, 이게 참 특이해요. 게르라는 게 정말 난방 효과가 끝내줍니다. 자, 그러면 원래 이렇게 난방이 계속 연료를 떼면 어떤 부작용이 있나요? 너무 건조하잖아요. 자, 그런데 저 게르 위에 지금 화면에서 마침 보이는데 저 위에 굴뚝 보이시죠? 저 굴뚝이 이렇게 울푹 솟아올랐다는 건 저 위가 뚫려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게르의 공통점은 게르 정 가운데는 위가 뻥 뚫려 있어요. 시간을 알아볼 수 있는 하나의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날씨 상황을 가장 쉽게 확인하는 효과가 있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몽골은 눈이 정말 자주 내립니다. 그러면 저 게르 정 가운데 뻥 뚫려 있기 때문에 눈이 내리겠죠. 그럼 눈이 내리면서 자연스럽게 게르 안에 습도 조절이 되는 거예요. 너무 건조하지 않게끔. 그럼 그 눈이 다 게르 밑으로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바로 밑엔 난로가 있기 때문에 눈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그게 자연스럽게 증발되거나 난로 바로 위에 떨어지다가 좀 있으면 또 증발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습도 조절이 돼서 안정감 있는 습도가 유지된다라는 하나의 특성이 있고요. 그러면 게르는 시베리아 허벌판에 적응하기 위해서 따뜻한 건 가능하지만 저렇게 칭칭 2겹, 3겹으로 양모와 거기다가 다시 최근 같은 경우는 비닐 같은 걸로도 더 씌우는 경우가 있는데, 저러면 한여름엔 쪄 죽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더울 때는 또 어떤 기능이 있냐면 게르 제일 밑에 부분이 있죠. 저기 바닥에 바짝 붙어 있는 부분. 거기를 다 둘둘 말아서 둥그런 부분을 전부 다 올릴 수가 있습니다. 말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순환이 됩니다. 공기 순환이 돼요. 밑에서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고 그리고 더운 공기는 아까 가운데 벙 뚫려 있는 곳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여름철에도 야 바깥에 해 쨍쨍 비치고 저희가 게르 쳤던 이 초원 지금 이 부분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구름 구경 좀 제대로 해보려고 진짜 아무 지작물 없는 나무 한 점 없는 곳에 게르를 치고 이렇게 있어 버리면요 한 2시간 있으면 야 구름 구경은 정말 제대로 했고 저 청정한 하늘 구경은 제대로 했는데 이제 너무 덥다 그러면 이제 게르 안으로 들어오라고 해요. 그럼 게르 안으로 들어가면 처음에는 그 더운 열기가 아직 몸에 있기 때문에 좀 덥죠. 그런데 밑에 거 말아 올리고 난 뒤에는 조금 지나면 이제 선선한 어떤 뭐 음료수 같은 거 마시면서 딱 있으면 정말 청량감을 느낄 정도로 아주 시원한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데도 가리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바람이 한번 불면 정말 엄청 불거든요. 그런 걸로 인해서 이 게르라는 것이 정말 이동식으로 완벽하게 냉난방 대비가 될 수 있는 최고의 주택이에요. 자 그렇다면 전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군인들이 한 달도 아니고 2달, 반년, 1년 이상 외지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제대로 편하게 잘 수 있는 최고의 주거 환경을 완벽하게 제공한 게 바로 저 게르인 거죠. 물론 이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항상 온돌에서 허리 지지고 다니던 사람들, 그렇게 잤던 사람들은 아유 그래도 온돌에서 허리 지지고 자야지 저기서 무슨 잠이 옵니까? 우리는 오랫동안 온돌 문화에 적응이 됐기 때문에 저기서 뭐 한 달 지내봐라, 6개월 지내봐라 하면 우리는 당연히 못 지낼 수 있어요. 하지만 몽골 국민들은 징기스칸의 후예들과 그들의 전사들은 어떻죠? 태어나면서 장성이 될 때까지 저기에서만 잔 거예요. 그런데 저 집을 끌고 다니면서 전투를 한다는 건 내 집에서 자면서 내 집에서 전투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효과랑 맞먹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런 요소 때문에 징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할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주 쉽게 확인할 수가 있죠. 첫째는 뭐다? 바로 예전의 전투력이자 예전의 운송수단이다. 예전의 자동차나 트럭과 같은 역할을 했던 말, 그 말에 대한 이해가 가장 높고 그 말을 가장 쾌적하고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과학기술이 바로 유목민인 몽골인들이 가장 선도적으로 육성해 왔기 때문에 그런 효과로 세계 정복을 할 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육포. 뭐든지 군사활동을 하기 위해선 배불리 먹고 그리고 필요한 군수 물자를 조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유목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래된 식문화, 육포가 굉장히 효과성이 높았고 세 번째, 바로 게르. 아주 변화되는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게르 하나로 어떻게든 대응할 수 있는 몽골의 게르 문화 이것이 전 세계를 정복하는데 가장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런 세 가지가 다 맞물렸는데 세계 정복을 못하는 게 이상하지 않을까요? 몽골이 전 세계를 장악할 때, 전 세계를 제패할 때 많은 대군을 끌고 간 게 아니에요. 딱 10만 명 정도만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전 세계 모든 나라를 휩쓸었던 것이 바로 징기스칸 전사들의 성과 아닌 성과입니다. 우리는 그 때문에 아주 뼈아픈 패배를 한번 당했고요. 자, 징기스칸이라는 이 몽골 그리고 그 몽골 후예가 가지고 있는 저 문화유산이 왜 세계 제패의 원동력이 됐는지 설명을 간단히 드렸습니다.